3.2에 여기 3.2의 주요 입금 항목에 11개의 예시, 11개 예시 중에 이제 세 번째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산의 임대료입니다. 너무 좀 마음이 무거워서 다시 한번 2번 빨리 지우면서 설명드릴게요. 지우면서 자산의 양도 금액은 당연히 입금이니까 세금 내셔야 돼요. 지금 지우고 있죠. 근데 그 자산의 양도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억에 산 토지를 12억에 팔면 재무에게는 그냥 소위 네팅치는 순액법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억이 나와야 돼. 우리 내가 네팅이라고 했죠. 네팅. 근데 세법은 특이하게 총액법으로 자산의 양도 금액인 12억 전체, 여기 12억 전체를 총액으로 입금을 잡아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장에서 배울 텐데 사장은 또 송금의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송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산을 팔면 12억은 플러스 10억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국 네팅 치면 똑같이 2억이어서 세무조정은 없어요. 괜한 걸 배운 거라고. 여기 세무조정 없다니까요. 괜한 걸 배운 거예요. 라기보다는 특이하게 세법전에 그 자산에는 뭐도 포함한다고요? 자기 주식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대요. 자기 주식이 왜 포함되냐면 세법은 남의 주식은 자기 주식이든 여기 그냥 자산을 사고 팔기 때문에 다 입금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우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냥 표로만 볼까요? 표로만 보시면 결론적으로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래는 기업회계는 자본거래이지만 세법은 손익거래이기 때문에 별 지운다 별 반드시 이때 입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 주식을 찢어버리는 거래는 기업회계도 세법도 둘 다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그때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빨리 지워드리면 설명드릴게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본에는 5가지 있어요.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대표적으로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5천원짜리 액면인데 주주한테 8천원 받아오면 3천원이 주발초라고 해서 자본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은 자본거래로 남은 걸 자본잉여금, 손익거래, 이익거래로 즉 매출거래로 남은 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자본조정이 생소할 텐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자본을 자본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례의 자기주식도 전형적인 재무회계에서 자본조정의 일종이에요. 잘 안 배우셨겠지만 5번의 기타 포괄손익이익은 뭔가 플러스가 났는데 손익으로 보내기는 애매한 것들을 자본을 튼실히 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재평가 잉여금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라고 해서 요새는 FVOCI라고 부르는데 FVOCI 평가액 같은 게 기타 포괄손익 잉여금으로 갑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지금 지우고 있는 것들은 재무액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지금 지우는 것처럼 9월 19일에 자기 주식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자기 주식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는데 아직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사들인 주식을 1,000원씩 얹어가지고 28,000원 받고 팔면 21,000원이 사라지면서 7,000원의 자기 주식 처분이 생기는데 여기 가로 내용처럼 자본이라고 써놓는 게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은 28,000원 들어오고 21,000원 없어지면서 7,000원 잡히는 걸 손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를 건드니까 여기 자본을 건드니까 기타라고 처분을 합니다. 이와 달리 한 달 후에 소각, 즉 아예 이 주식을 없애버리면 자본금이 사라져요. 얼마만큼 사라지죠? 액면만큼 5,000원씩 5, 3, 15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은 3,000원에 살았으니까 9,000원이 사라지고요. 소위 왁구 맞추는 6,000원을 자기 주식 소각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디로 보내야죠? 재무회계에서 자본거래로 보냅니다. 세법도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없는 걸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설명했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자산의 임대료입니다. 뭐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쉬우니까. 읽어드릴게요. 자산 임대가 목적 사업이면 부동산 임대업이어서 임대료가 매출로 가는데 자산 임대가 목적 사업이 아닌 제조업이라면 얘가 영업의 손익으로 가거든요. 그러나 마나 다 입금입니다. IFRS에서는 영업의 손익이라고 안 부르고 기타 손익이라고 부를 텐데 그런 건 세법에서 이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다가 공장에 스페이스가 좀 남아가지고 옆 공장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월세 받은 것을 매출로 보낸다는 소리입니까? 영업의 손익으로 보낸다는 소리입니까? 영업의 손익. 근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이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 받으면 걔들은 영업의 손익으로 보냅니까? 매출로 보냅니까? 당연하지만 이게 주요 영업이니까 매출로 보내죠. 세법은 그게 관심 있다 없다? 없이 다 뭘로 간다? 자산의 임대료는 입금으로 간다입니다. 3번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재무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없어요. 자,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다음 페이지 실무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쭉 읽어드릴 거거든요.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 못했어요. 이거
그 5번까지 하고 설명하자 이거. 5번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3번 지금 설명한 자산의 임대료도 해당되는데 5번이 해당이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5번 읽어드리고 이거 읽어드릴게요. 5번. 4번. 자산의 평가 차익입니다. 자산의 평가 차익. 자산의 평가 차익 다만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 자산의 평가 차익은 뭐의 일종이다? 입금의 일종이다. 다만 법인세법은 원가법을 채택한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법인세법은 원가법을 채택해요. 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원가법을 채택하므로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이 아니란 대부분의 평가 차익은 입금 불산입에 해당한다. 아, 결국은 트릭이었구나. 이거 트릭입니다. 트릭. 동그라미 4번. 자산의 평가 차익은 입금이라고요? 입금이 아니라고요? 입금이라고 예시되어 있는데 표 안쪽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결론은 대부분 결국은 뭐가 될 거다? 입금 불산이 될 거래요. 약간 트릭이에요. 트릭. 이거 트릭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만 이렇게 입금으로 인정되고 차익이 나머지 대부분의 평가 차익은 입금 불산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약간 트릭에 해당한다. 자, 무슨 말인지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주 3번을 가볼까요? 주 3번? 주 3번. 주 3번.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평가 차익입니다. 볼까요? 시가평가. 시가평가를 하면 재무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시가평가를 대부분 인정해 줍니다. 근데 법인세법은 뭐에 따라서 보험업법 등 어떤 법률에 따른 평가를 한다면 그때만 인정해주고 아까 그랬죠. 제목과 달리 일반적으로 싹 다 부인해버려서 오히려 입금불산입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헷갈리세요? 다시요 다시. 자, 분명히 법전에는 입금으로 열거된 것 중에 4번에 자산의 평가 차익이 입금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법인세법은 시가평가가 아니라 무슨 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요? 원가법을 원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제목과 무관하게 오히려 입금불산입으로 부인해 버립니다. 교수님, 그럼 뭐가 평가 차익이 세법에서 입금이란 소리죠? 법률에 따라 평가해야만 그게 입금으로 인정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를 반문해야 돼요? 교수님, 그럼 법률에 따른 평가가 뭔 뜻입니까? 라를 반문해야죠. 그게 바로 주 3번에 있고요. 따라오시는 거죠? 멍 때리면 안 돼요. 집중하고 공부하세요. 자, 꽃표시 읽어드릴게요. 세법은 자산 취득 후에 시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취득 원가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가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원가란 표현 많이 들어봤죠? 어디 식당 갔는데 막 맛집이어서 줄 서가지고 밥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설렁탕이나 무슨 탕에 막 고기 한 점밖에 안 떠 있고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블루급발이네. 이거 원가가 도대체 얼마야? 그 원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원가도 원가지만 원래 사왔던 가격을 원가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오리지널 프라이스. 원래 사왔던 그 가격이 있잖아요. 원래 사왔던 가. 그러니까 물건 만들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갔냐? 그 말도 원가가 맞지만 원래 가격을 우리가 흔히 원가라고 하죠. 말 그대로 오리지널 프라이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법은 자산 취득 후에 시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취득 원가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즉 원가법이나 법률에 따른 평가도 세법은 같은 법률 레벨이므로 같은 법률이므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 다음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실무에서 법률에 따른 평가는 보험업법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법에서는 그게 법률이 아니라고 봅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교수님 뭔 소리입니까? 다음 페이지 사례 보세요. 사례. 주 공인은 X1년 9월 19일에 10억의 토지를 취득했고 석 달 후에 12월 30일 현재 시가가 12억으로 상승하여 국제회계 기준 IFRS에 따라서 기업회계가 재평가를 해서 기타 포괄손 유등기를 처리했다. 이거 분명히 앞 시간에 설명했죠. 먼저 기타 포괄손 유등기 설명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본 파트 다시 읽어보고 라고 했는데 읽어보고 싶은 손. 자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한세무 학생. 제가 혼자 강의하기 혼자 말하기 지루하니까 옆에 학생 한 명, 야 일어나. 제가 실은 오늘 재택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제 옆에 우리 푸들이 누워 있거든요. 얘를 한세무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그랬죠. 제가 강의 찍다가 강아지가 짖어도 좀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가끔씩 재택으로 많이 찍다 보니까. 한세무야. 자, 한세무 학생 이 분계 알아볼라. 자네들 학생들 이 분계 알아야 몰라요. 처음 봐요? 처음 본다고 하면 좀 곤란한데. 자, 회사가 토지를 10억에 샀어요. 현금 10억을 내고.
그리고 재무의 세법도 토지 10억을 샀어요. 현금 10억을 내고. 이건 눈을 씻고 볼래야 세무조정이 없죠. 아직까지는 눈을 씻고 봐도 세무조정이 없죠. 자, 이거를 혹시 배우셨습니까? 이 재무회계에서 이런 거 배우는데 12월 31일자에 시가평가를 해보니까 10억짜리가 12억으로 무려 20% 상승했어요. 야, 대박이죠. 야, 나도 이 토지 사고 싶다. 산 3개월 만에 20%가 상승했어요. 항상 책에는 무리수의 예들이 있죠. 무리수의 좀 무리잖아 이게 현실적으로. 한 2, 3년 지나 20% 오르겠지. 아무튼 20% 올랐다고 쳐요. 석 달 만에. 그럼 어떻게 분개하죠? 요까지는 재무회계인데 토지 2억을 올리고 여기 2억을 대변에 뭐라고 하냐면 손익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재평가 차액 또는 재평가 잉여금이란 계정 과목을 쓰고 이게 굳이 중그룹을 얘기하자면 자본 밑에 있는 제가 자본에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불러보세요. 자본에 5개 뭐 있어요? 순서는 안 중요하지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기타 포손이 있다고 그랬죠. 순서는 안 중요하지만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일종인 재평가 차익을 이렇게 올린다고요. 내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이런 분계는 재무회계에서는 숨쉬듯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분계예요. 숨쉬듯이 이런 말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회계에서 아무 문제 없는 분계라고 이 분계는. 이해하셨죠? 재평가 차익이라고 해서. 자, 근데 뜻밖의 우리 세법은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응? 왜요? 교수님 왜 없어요? 왜 없기는 원가법이어서 없지. 원가법. 원래 가격, 즉 10억을 그대로 유지하려니까 세법은 죄송해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로예요. 로라고요. 로. 얘는 법이라고요. 법. 한자로 써드려요. 법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많이 하냐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즉 2억 올랐다고 해서 막 기뻐하거나 뭐 3억 떨어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얘는 법이라고요. 딱 진중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얘는 법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미실현 손익을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인정 안 한다는 뜻입니까? 이거 대답하세요.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세법은 미실현 손익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제 강의 혼자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같이 들으셔야 돼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왜냐면 얘는 법이라서 진중한 걸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깝치지 않아요. 깝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한 지가 10몇 년이 돼가지고 처음 초창기 때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조건 알아? 조건? 왜 그 2AM이야 2PM이야 나 옛날 사람 2AM인가 2PM의 조건 그 친구 별명이 깝권이었지 않소 깝권 하도 그 연체동물처럼 깝쳤잖아요. 세법은 깝권이 아니야 이렇게 강의했는데 요새 친구들은 깝권이라고 하면 이해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깝권이라는 게 아니라 깝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실현 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중하거든요. 세법은 법이라서. 교수님 언제는 자산의 평가 차익 어딨어? 여기 있네. 평가 차익이 입금이라면서요. 아니 세법도 법이니까 어떻게 평가해야만 세법이 인정해 준다고요? 법률에 따른 평가만 인정해 준다니까요. 법률에 따른 평가. 아니면 대부분 입금불산이니까요. 교수님 저 지금 멘붕이 왔는데 그러면 교수님의 취지는 IFRS가 법률이 아니란 소리입니까? 너 드디어 이해했구나. IFRS가 법률이 아니야. 이때 학생들이 엄청난 멘붕이 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회계원리 중급회계 교수님 강사님들은 불법을 강의한 겁니까? 아니 그 뜻은 아니고 그 뜻은 아니고 여기 읽어봅시다. IFRS는 법률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약간 말장난 같죠? 약간 말장난 같죠? 우리가 한 학기든 1년이든 몇 달 동안 배워왔던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있잖아요. 걔는 엄밀히 말하면 법은 아닌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IFRS가 뭐의 약자냐면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스탠다드 기준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법이 보기에는 법보다 한 단계 낮은 기준 나부랭이거든요. 제발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갭이란 표현 많이 쓰죠. 갭은 뭐의 약자죠?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은 뭐죠? 원리예요. 원리. 얘들이 법이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알 필요 없어. 그냥 여기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한마디로 재무회계 평가 싹 다 부인해만 이해하시면 돼요. 교수님 그럼 뭐만 인정되는 소리입니까? 법에 의한 평가만 인정돼. 대표적으로 무슨 법이지 그게? 보험업법에 따른 평가만 인정돼요. 세법에서. 근데 저는
회계사 교수 되기 전에 회계사 실무를 10년 이상 했는데 한 번도 보험업 회사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업에 따른 평가를 저는 솔직히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뭐 그 뭐지 경험이 뭐 미천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계사 10년 이상 하면서 보험업을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증권업 같은 거나 은행업은 감사해 봤는데 보험업을 감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보험업에 따른 평가를 책에서만 솔직히 말하면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 이 법에 따른 평가가 세법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부인한다. 즉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상당히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학생 입장에서는 보험법 평가 같은 게 책이나 문제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매우 예외적이니까. 그래서 기껏 해봐야 문제는 뭐가 무슨 평가가 나오냐면 이렇게 재무회계의 평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재무회계 평가했다. 세법은 싹 다 부인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세법은 무슨 법이니까 원가법이거든요. 왜 부인한다고요? 같은 법끼리만 세법이 인정해줘요, 평가를. 근데 재무회계는 법보다 한 단계 낮은 기준에 불과해요. 그래서 재무회계 평가를 세법은 싹 다 부인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나중에는 부인 안 하는 예외를 배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칙은 다 부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까지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한 단계 더 어려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이중 조정을 배울 거예요. 이중 조정.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왜 앞 시간에 거의 오리엔테이션을 7, 8분을 다시 했는지 이제 이해돼서요. 갈수록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이제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이중 조정을 배울 겁니다. 이중 조정. 제가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배우는 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강의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런 말을 좀 하지 말래요. 지금부터 이거 어려워라고 제가 얘기하고 강의를 들으면 진짜 더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제가 20몇 년 전에 정말 세법 하나도 이해 못했을 때 나만 바보라 이해가 안 되나? 이런 그 자포자기 심정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나 강사님이 이건 원래 어려운 거야 그러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됐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저는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해줘요. 어려워요 지금부터. 근데 들어보세요. 진짜 어려운지.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잘 이해만 하시면 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려워요는 약간 반어법이에요. 긴장해봐라. 이거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너가 이해만 하면 돼. 이 뜻이기도 하니까 정신 잘 차리고 지금부터 이중 조정 또는 실무에서 이거를 양편 조정이라고도 해요. 이거 한자 표현인 거 알죠? 양편. 근데 이제 실무 가보시면 내가 대리나 과장이어서 뭐 아직 20대, 30대, 40대밖에 안 돼도 예전 사람들이 계속 해왔던 말들을 그 실무에서는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양편 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뭐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중 조정, 양쪽 조정, 양편 조정인데 앞으로 진도가 나가고 상당히 세법이 어려워질수록 이렇게 양편 조정, 양쪽 조정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마스터 합시다. 오늘 마스터 합시다. 그냥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언제 양편 조정, 이중 조정을 하죠? 손익적정 자부 왜곡. 손익적정 자부 왜곡.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인데 손익적정 자부 왜곡이에요. 즉 손익은 적정하지만 자산이나 부채가 왜곡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이중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손익은 적정한데 자산 부채 왜곡. 8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손익은 적정, 자산점 부채는 왜곡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기니까 그냥 손익 적정 자부 왜곡. 손익 적정 자부 왜곡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손익 적정 자부 왜곡. 까먹으셨나요? 2장에서 유보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이런 거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킬 때 유보한다고 그랬죠.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까? 이중조정.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데 왜냐면 지금까지는 다 일중조정, 즉 세무조정을 한 번만 했잖아요. 여기 한 번만 했잖아요. 입금 산입할래 뭐 할래 한 번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하나의 분계에 세무조정이 두 개 나오는 이중조정을 배울 거예요. 일중조정이란 말은 없어요. 제가 지어냈을 뿐이지 일중조정이란 말은 없는데 지금부터 이중조정을 배울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재무회계와 세법의 차이만 조정하죠. 세무조정은 무슨 법이니까 간접법이니까 재무회계와 세법의 차이만 조정하면 되죠. 자, 지금부터 지웁시다. 겹치는 건 지우세요. 첫 번째, 토지 뭐야? 어? 아무것도 회계 처리가 없네. 지우 차이가 나는구나. 차이가 나네. 근데 특이하다.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일단 제가 지금 연기하는 건 아시죠? 여기 이 분계가 이 분계라니 이 분계랑 비교하면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차이가 있죠. 세무조정 해야겠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공교롭게도 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중에 뭐죠? 자산이죠. 자산 2억 대 여기 보세요. 여기 얘가 하필이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중조정은 대부분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란 분계가 나오면 대부분 이중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이하게 얘가 이익도 손실도 아닌 즉 수익도 비용도 아닌 지금 대변이 한마디로 무슨 분계입니까? 자본 분계가 생긴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분계가 흔하진 않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건 다 한쪽에 수익이나 비용이 잡히면서 반대쪽에 뭐 자산이나 부채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대부분. 근데 얘는 특이하게 한쪽에 자산이나 부채가 나오면서 나머지 쪽에 자본이 나오는 분계예요. 즉 한마디로 얘의 손익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손익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얘 손익 하나도 안 건들고 있잖아요. 그냥 자산하고 자본만 건들고 있잖아요. 얘는 당연히 분계가 없으니까 하나도 건든 게 없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아무리 봐도 분계 차이가 나는데 묘하게 둘 사이에 무슨 차이는 없죠? 손익의 차이가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12월 31일자의 재무회계와 세법을 비교하면 분명한 것은 재무회계와 세법에 뭔가 분계 차이가 있어요. 분계 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정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죠. 세무조정은 무슨 법이니까? 간접법이니까. 즉 뭐를 조정해 주면 되죠? 차이 나는 것만 조정해 주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게 설마 아니겠죠? 근데 내가 그러면 교수님 가산 조정을 해야 합니까? 차감 조정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더 올려야 합니까? 더 내려야 합니까? 보니까 올릴 필요도 내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이 분계가 한쪽에는 자산 부채고 한쪽에는 손익이 아닌 자본 분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손익의 뿔마 0이잖아요. 뿔마 0. 어떤 손익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뿔마 0. 나도 회계 처리가 없으니 뿔마 0인 거예요. 뭐 둘이 세임이네. 세무조정을 안 해야겠구나. 왜냐면 가산을 해서도 안 되고 차감을 해서도 안 되니까. 이해하셨죠? 아,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자, 잠깐 쉴까요? 하고 쉬려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되네. 왜냐면 재무회계와 세법의 얘는 공교롭게도 손익은 똑같지만 무슨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까? 자산부채 차이가 있죠. 그 중에 특히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산 차이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세법에서는 아무런 자산이 없어야 하는데 재무회계가 괜시리 자산을 2억 올려놨으니 일단 자산부터 낮추자. 자산은 낮추고 보자. 자산은 맞춰놔야 할 거 아니야. 자산을 낮추는 걸 뭐라고 부르죠? 자산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부라고 하는 거죠. 즉 차감 조정인 입금불산입에 마이너스 부를 합니다. 혹시 여기다가 교수님 제가 입금불산입 안 쓰고 송금산입 쓰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어차피 차감 조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입금불산입을 쓰든 송금산입을 쓰든 전혀 정답에는 영향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얘는 특이하게 재무회계와 세법에 서로 손익의 차이가 있다. 손익이 적정하다. 손익이 적정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아주 공교롭게도 재무회계가 한쪽에 자산부채 분계와 대부분 나머지 쪽에 무슨 분계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손익의 분계가 있었는데 얘는 애매하게 자본의 분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분계는 손익이 불마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분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회계 처리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손익은 불마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손익이 적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가산할 필요도 없고 차감할 필요도 없겠죠. 왜? 무슨 말이냐면 재무회계가 괜히 손익을 많이 올려놨으면 우리는 입금불산입으로 낮추면 되고 세법이 오히려 손익을 올려야 하면 입금산입으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손익이 적정화되니까요. 짜증나죠. 똑같은 말 여러 번 해서. 왜냐면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은. 이 정도면 이해할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손익이 적정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안 해야 하나? 아닌데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분계가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자산부터 맞추자. 즉 자산부채를 먼저 맞추세요. 순서는 무조건 자산부채를 먼저 맞추세요. 즉 너 왜 괜히 자산을 올려놨어? 자산을 감소시켜야 돼요.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마이너스 유보죠. 얘는 차감 조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입금불산임이나 송금산임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쉴까요? 라고 했더니 쉴 수가 없는 게 둘 사이는 손익이 적정했는데 내가 뭐를 맞춘답시고 자산부채를 맞춘답시고 내 손으로 이렇게 입금불산입으로 차감을 시켜버렸네? 그러면 나 때문에 손익이 틀어졌구나. 다시 올려서 또 손익을 똔똔으로 정확히 맞추자. 즉 얘에 대한 무슨 조정을 반대 조정을 입금산입을 또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중조정이라고 불러요. 이제 건들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쪽 자본밖에 건들 게 없죠. 자본을 건들면 뭐가 나옵니까? 기타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실무 포인트 읽어드릴게요.
위 사례와 같이 자산 조정,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실무에서 이중 조정, 양쪽 조정, 양편 조정 등이라고 한다. 이는 기업 회계와 법인세 사이에 손익은 적정하나 자산 부채 왜곡이 있을 때 발생하다. 즉 손익 적정 자부 왜곡 외우자고요. 즉 기업 회계와 법인세 사이에 손익이 적정하므로 둘 사이 손익이 똑같잖아요. 분기는 서로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산도 차감도 할 필요가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가산도 차감도 할 필요가 없으나 근데 확실한 것은 재무회계와 세법에 분계 차이가 있으니까 뭐라도 건들자. 특히나 자산이나 부채가 분명히 왜곡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특히 얘는 지금 자산이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자산을 낮춰야 하는 자산을 낮추는 1차 조정을 합니다. 즉 얘 같은 경우 송금산이 또는 입금불산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괜히 낮춰놨더니 둘 사이에 손익이 적정했는데 나 때문에 손익이 틀어졌잖아요. 다시 올려야 손익이 적정할 거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적정했던 둘 사이의 손익이 틀어지게 되므로 다시 2차로 금방 한 1차에 반대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죄송하지만 외우세요. 이중 조정은 언제 한다? 손익 적정 자부 왜곡. 앞에 이 말이 빠져 있죠. 재무회계와 세법 사이에 손익은 적정하나 재무회계와 세법 사이에 자산 또는 부채 어떤 게 왜곡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앞에 재무회계와 세법 사이란 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손익은 적정 자부 왜곡. 순서는 어떻게 한다? 일단 자산 부채를 맞추자. 가해 보시면 자산 부채 중에 하나를 맞춰자. 그리고 나에 보시면 내가 괜히 맞춰놓은 것 때문에 손익이 틀어져 있을 테니까 위에 가에 있는 것을 반대 조정으로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려면 건드는 게 아마 남은 건 자본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소득 처분은 대부분 기타가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렸으니까 꼭 이거 암기하셔야 합니다. 손익적정 자부왜곡. 갈수록 좀 내용이 어려워지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